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얘기에 이어서 퇴직연금 수익률까지 저조하다 보니까 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예, 이 은퇴 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금융상품을 꼭 찍어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시죠. 오늘 김남호 재무설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설계사님, 이게 이제 이 고령화 시대에는 우리가 진짜 체감하고 있고요. 네. 저는 진짜 체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낮에도 이렇게 이동을 전철 같은 대중교통으로 하다 보면은 네. 이 분포가 네, 이제 맞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고령화 사회예요. 그런데 이게 이 은퇴 후 생활 어떻게 준비하냐 이 마음의 짐인데, 자, 이거 노후가 더 길어진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 어떻게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뭐 최근 뭐 언론을 통해서 뭐 고령하다, 노령하다 이런 예, 얘기는 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앵커님들은 그럼 정확한 고령화 사이의 기준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그 7%, 14% 네, 이렇게 있지 맞습니다. 않나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아니 7% 뭐가 7% 뭐가 14? 그 노인 비율. 몇 세 이상? 네네, 네. 65세 이상? 맞습니다. 맞나요? 네, 제가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이제 노령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려면 정확한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 인구의 7% 이상일 때를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 이상일 때를 고령 사회, 20% 이상 넘어갈 때를 초고령 사회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하.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그 비율이 7.2%를 넘어가면서 이미 진작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네. 2020년에는 15.7%로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25년이 되면 20.6%가 되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속도가 빠른지 살펴보면 OECD 주요 국가들을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되는데 소요된 기간이 영국은 50년, 네. 미국이 15년, 일본이 10년. 근데 우리나라는 7년에 불과할 것으로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령화 인구가 급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걱정과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관심이 많은 게 바로 퇴직연금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노후라는 게 보통 퇴직 이후부터 많이 네, 들 때 맞습니다. 생각을 네. 하시기 때문인데, 근데 저번에 나오셨을 때도 퇴직연금 상황이 참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셨던 것 같은데, 적립금 규모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도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적립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6년도에 147조 원이었던 퇴직연금 규모는 작년 말 기준 약 336조로 6년 만에 2배 넘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2032년이 되면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8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하. 있습니다. 예. 진짜 엄청난 규모인데.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뭐 국민연금도 이 실리콘밸리뱅크에 한 300억 물렸다는데. 네. 이게 참 잘해줘야 됩니다, 이거. 네, 이거, 맞습니다. 네. 근데 설계사님, 이 퇴직연금 관련해서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에도 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됐다. 이 무슨 개념입니까? 네, 제가 지난번 방송에 출연해서 네.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좋지 않다고 예, 말씀을 예. 드렸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퇴직연금이 좀 방치가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상품에 가입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좀 내자는 취지로 디폴트 옵션이란 걸 도입을 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디폴트 옵션이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상품을 뭐 따로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 미리 정해둔 방법으로 이 적립금이 자동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DB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회사가 알아서 운영을 해주기 때문에 이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DC형과 IRP일 때만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가입자들이 이 퇴직연금을 그냥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게 수익률 저하의 큰 원인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말씀해 주신 거대로라면 내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라고 디폴트처럼 좀 맞습니다. 자동으로 정해주면 한마디로. 이제 알아서 운용을 해준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가 조금 이 수익률을 가르는 중요한 게 될 것 같아요. 네, 디폴트 옵션에는 그래서 투자 위험도에 따라서 초저 위험 상품과 저위험, 중위험, 그리고 고위험 이렇게 총 4가지의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초저이용 상품은 말 그대로 주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위험은 이런 원리금 보장 상품과 실적 배당형 상품이 섞여져 있고요. 그리고 중위험과 고위험 실적 배당형 이런 상품들은 실적 배당형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맞는 상품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상품도 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할 수 있는 상품들 좀 어떤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예. 원리금 보장형인 초저이용 상품은 예. 주로 은행 예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그리고 그 외 실적 배당형 상품에는 타겟 데이트 펀드인 TDF, 그리고 흔히 채권과 주식을 같이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인 밸런스 펀드, 그리고 1년 미만 단기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테이블 밸류 펀드, 그리고 사익 간접 자본 등에 투자하는 SOC 펀드 등과 같은 펀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디폴트 옵션 선택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이제 장기간 방치한 적립금을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취지로 만든 만큼 이 사항은 법적 의무 사항이어서 선택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 중이든 상관없이 이 디폴트 옵션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하, 그래요. 네, 그리고 한편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영 중인 적립금을 다른 상품으로도 교체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때 디폴트 옵션으로 정기예금처럼 만기가 있는 금융 상품을 운영 중이라면 중도 해지 시에는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중도 해지는 중도 무서운 해지는 거예요. 항상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연금이다 보니까 안전성, 안전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대부분 소극관리형 아까 네, 보였던 네 가지 맞습니다. 중에서 소극관리형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소극관리형 수익률은 근데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90%가 이렇게 좀 소극관리형인 원리금 보장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실적 배당형으로 운영 중인데 이 중에서도 순수 주식 투자 비중은 3,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이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연간 1, 2%대로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요. 이건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물론 최근에는 금리가 상승을 해서 2월 DC형 원리금 보장 상품의 평균 금리는 연 3%대인데요. 이마저도 작년 12월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저이용 상품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고이용 상품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운영하는 곳들이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그러면 이 운용 주체별로 좀 특징이 뭐 다르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퇴직연금 규모가 300조가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큰 만큼 이 시장을 놓고 은행과 보험사 그리고 증권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은행권은 퇴직연금 센터를 통해서 노후 설계와 연금 자산의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을 원리금 보장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좀 수익성을 추가할 수 있는 가입자를 위한 실적 배당형 상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TDF 펀드나 ETF 상품들을 통해서 은행권이나 보험사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TDF는 또 뭡니까? 설계사님. 네. 뭐 약자가 용어가 많아가지고 너무 네, 힘들어요. 너무 맞습니다. 많아요. 네, 예. 제가 쉽게 좀 설명을 예, 드릴게요. TDF는 즉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인데요. 타겟 데이트 펀드. 데이트요. 네, 날짜. 날짜. 날짜가 딱 타겟돼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투자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자산 배분 펀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복잡하신가요? 그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젊었을 때는 위험 자산인 주식 비중을 높여서 투자를 하다가 예. 은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안전자산 채권 비중을 높여서 펀드를 운영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그래요? 갈수록 이제 안전자산 비중을 맞습니다. 늘린다는 은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거죠. 네. 그리고 뭐 전 세계 주식 채권의 투자를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은퇴 자금처럼 오랜 기간 투자를 할 때 투자자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이 요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의 수익을 추가하는 이런 디폴트 옵션의 취지에 이런 TDF 펀드들이 접합해서 요즘 더욱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설계사님 설명에 따르면은 젊을 때는 좀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주식에 대한 비중 높이고 이제 조금 나이가 들수록 네. 안전한 꼭 그런가 싶기도 한 게 네, 이렇게 뭐 카페 같은 데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저기 SBS 나오시는
TDF에서 인사를 받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제법 이제 그 뭡니까 한 70대도 접어드신 것 같고 이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면은 네. QQQ를 하세요. 아, 맞습니다. 세 네. 배 막 세 배짜리를 막 하시면서 아니 근데 또 노후에는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좀 줄어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불려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뭐 맞아요. 큐큐 하시는 네, 거 네, 아닐까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젊을 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뭐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으로 이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요새는 이제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손실이 나더라도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은퇴하신 분들은 너무 공격적으로 운영해서 최근처럼 주식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면은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이 TDF 상품에는 숫자가 중요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이제 TDF에서 아까 D는 데이트, 날짜를 뜻하는데요. 예. 바로 펀드 명칭 뒤에는 뭐 TDF 2040, TDF 2050 이렇게 숫자가 붙어져 있습니다. 예. 이 숫자는 바로 목표인 은퇴 시점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TDF 2050의 경우에는 내가 2050년에 은퇴를 한다. 그런 분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점을 통해서 위험자산 비중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클수록 젊은 분들한테 적합하고요. 뭐 TDF 2030 이런 펀드들은 은퇴 연령이 얼마 남지 않은 40대 중후반 이후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상품을 직접적으로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네, KB의 온국민 TDF 2050의 경우에는 주식 비중이 77%, 그리고 채권 비중은 11%인 반면에 TDF 2025의 경우에는 주식 비중이 37%까지 낮아진 대신 채권 비중이 50%를 넘어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TIF라는 것도 있어요. 네, TIF 좀 비슷하긴 한데요. 예. 뭐 두 상품 다 이제 글로벌 자산에 알아서 좀 운영을 해주는 점은 공통적이긴 한데 이제 TDF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익률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말씀하셨고 네. TII는요? I는 인컴의 약자입니다. 타겟 인컴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까지는 이런 TDF 상품들을 통해서 뭐 전 세계 주식 채권에 같이 운영을 하면서 좀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운영을 하다가 이제 은퇴 후에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잘 뽑아 쓰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인출이 좀 될 수 있는 뭐 부동산이나 채권 이런 배당주 위주로 예. 투자되는 펀드가 TIF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은퇴 전에는 TDF, 은퇴 맞습니다. 후에는 좀 TIF가 적합하다 이렇게 봐도 돼요? 아, 네, 맞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2040 젊은 분들은 TDF 펀드를 통해서 연금 자산을 좀 최대한 불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금을 인출해야 되는 시기가 가까운 50대 이후 투자자분들은 이런 TIF 펀드를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아, 그러면 자, TIF, TDF 뭐 자, 상품도 여러 개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상품 선택 기준 네. 뭐 요럴 때 또 고려할 점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미 국내 출시되어 있는 TDF와 TI 상품 수는 각각 148개, 18개입니다. 이미 TDF를 통해 연금을 운영 중인 자금만 1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TIF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부터 부동산, 배당주 등 현금이 발생하는 모든 분야를 아우르기 때문에 해당 상품이 어떤 자산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위험자산의 TIF 같은 경우에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을 선택을 하는데 안정적 투자를 선호한다면 0%,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60%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은퇴 기간이나 투자 성향에 맞게 알맞은 상품을 구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모든 상품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저희가 좀 안 좋은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은데 네. 주의할 점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디폴트 옵션이나 뭐 TDF나 TIF 다 좋은 제도인 것 같긴 한데요. 말 그대로 디폴트 옵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 그게 최고의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예. 조금 더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 뭐 요새 좋은 ETF 아까 말씀하신 QQQ나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런 좋은 ETF들도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런 ETF를 좀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TDF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나 대신 누군가가 내 자산을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해주는 대신 사업비가 조금 비쌉니다. 수수료가. 그렇겠네요. 장기간 운영한 이런 퇴직연금에는 아.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사업비, 수수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그거 점은 뭐 좀 가랑비 유의를 없었듯이 살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TDF가 뭐 일반적인 주식형 ETF나 펀드에 비해서 안전은 하지만 이 상품조차도 실적 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소실 가능성은 원금 손실도 돼요? 네, 뭐 그 음. 비율은 좀 적겠지만 예. 원금 소실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